한국에선 대통령도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떠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평범하게 살던 25세 청년 나카지마 하나. 미술대학을 졸업했지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현실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런 하나가 우연히 본 한국의 촛불 집회 영상. 수백만 명이 광장에 모여 정권을 바꿔낸 그 장면은 하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과연 하나는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사카 도심 한복판,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밤거리를 걸어가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카지마 하나, 25세.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표정은 늘 그렇듯 무기력했죠.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식 직장은 구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오전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엔 그림을 그리거나 집에서 쉬다가 밤엔 편의점에서 일하는 루틴의 반복이었죠. 가끔 그림을 그릴 때만 잠시 마음이 평온해졌지만 그마저도 이게 뭔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붓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나는 오랜 친구 유카를 만났어요. 대학 동창인 유카는 최근 구청에서 일하게 됐다며 기뻐했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야, 정말 말이 안 돼. 과장이 나한테 커피 타오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공무원이지 비서가 아닌데 말이야. 유카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죠. 하나는 그럼 항의하면 되잖아라고 말했지만 유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의하면 뭐해? 어차피 바뀌지 않을 텐데.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아. 유카의 체념 섞인 말에 하나도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비단 유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하나는 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치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아버지는 바로 채널을 돌렸어요. 아빠, 왜 뉴스를 안 봐? 하나가 물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늘 그랬듯 똑같았습니다. 정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보나 마나야. 어머니도 거들었죠. 정치 얘기는 하지도 마. 괜히 복잡해져. 하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캠퍼스 앞에 앉았어요. 붓을 들었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마음속엔 답답함만 가득했습니다. 친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고 부모님은 정치에 관심조차 갖지 말라고 하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며칠 후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가 물어보니 점장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 친구 대신 새로운 관리자가 와. 본사에서 파견된 친구인데 자민당 의원 아들이래. 학력도 경력도 별로인데 바로 관리직이야. 세상 참 불공평하지? 점장의 말에 하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능력과 상관없이 배경만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 이런 일이 일본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하나는 우울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심코 유튜브를 켜고 영상들을 보던 중 우연히 한국 관련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한국의 촛불 집회, 시민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클릭한 영상이었지만 보는 순간 하나는 충격에 빠졌어요. 영상 속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평화롭게 시위하는 장면들. 그들의 얼굴엔 분노보다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함성이 되는 순간을 보면서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구나. 하나는 중얼거렸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고 실제로 대통령을 바꿔낸다는 것. 그것도 폭력 없이 평화롭게 말입니다. 하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 관련 영상들을 계속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당당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모습들. 일본에서라면 정치 얘기는 조심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을 상황들에서
한국 젊은이들은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이후 하나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에 한국어 학습 앱을 깔고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있게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치 관련 용어들도 찾아보게 됐어요. 민주주의, 시민참여, 정치참여 같은 단어들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하나는 우연히 오사카 대학에서 열리는 교환학생 설명회 포스터를 봤습니다. 여러 나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프로그램이 특히 눈에 띄더군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마이너스 정치외교학과 연계과정. 하나는 망설였어요. 미술을 전공한 자신이 정치외교학과 프로그램에 지원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하나는 담당 교수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은 단기간에 급속한 민주화를 이룬 독특한 사례입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컸죠. 이런 경험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는 부모님께 교환학생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상했던 대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반응했죠. 왜 굳이 한국이야? 미국이나 유럽도 많은데?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나라야. 괜히 휘말리지 마. 하지만 하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은 움직이잖아요.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바꾸는 나라라고요. 저도 그런 걸 직접 보고 싶어요. 하나의 간절한 목소리에 부모님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하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활기참이었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표정이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더 생동감 있고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었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본 하나는 계속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하철역마다 붙어있는 각종 포스터들,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광고들. 일본에서라면 너무 노골적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내용들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나서 하나는 같은 방을 쓰게 된 한국 대학생 지원을 만났어요. 지원은 정치외교학과 3학년으로 활발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구나. 반가워요. 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지원의 질문에 하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촛불 집회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일본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그때 광화문에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죠. 우리나라 시민들의 힘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지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때요?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나요? 지원의 질문에 하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대부분 무관심해요. 정치 얘기하면 오히려 피하려고 하죠. 바뀔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잘못된 정치인이 있어도 그냥 두나요? 네, 그냥 참고 살아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의 답에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인데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지원의 당당한 목소리에 하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나이대인데 정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지원의 제안으로 하나는 생애 첫 정치 집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국회 앞에서 열리는 평화 시위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시위는 정말 평화로워요. 가족끼리 나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도착한 하나는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평화롭게 구호를 외치고 손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국민이 주인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종이다. 이런 구호들을 들으면서 하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특히 정치인은 국민의 종이다라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위가 끝난 후 지원과 함께 카페에 앉은 하나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렇게 당당하게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다니. 지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뽑은 사람들인데 왜 비판 못해요? 오히려 감시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날 밤 SNS에 시위 참여 후기를 올렸어요.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평화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라고 썼죠.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본 친구들로부터 온 댓글들이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왜 남의 나라 정치에 참여해? 너 많이 변했다. 정치는 위험한 거야. 그만둬 같은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장 친한 친구 유카의 댓글이었어요. 하나야, 너무 나서지 마. 돌아와서 조용히 살자. 하나는 그 댓글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됐습니다. 친구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왜 정치 참여를 그렇게 위험한 일로 여기는지 답답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화가 나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야, 네가 시위하는 사진을 봤어.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차분하게 설명해 보려 했습니다. 아빠, 평화로운 시위였어요.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무슨? 넌 일본 사람이야. 왜 남의 나라 정치에 나서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당장 돌아와. 하나는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제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게 있어요. 시민이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한 권리라는 걸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정치는 복잡하고 위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빠. 하나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하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하나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신이 이제는 시위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니.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답답하고 무기력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희망이 보였거든요. 비록 친구들과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지원이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하나 언니, 여기 있었구나.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일본 가족들과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제가 시위 참여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놀라운 기회가 하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정책 포럼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지원의 추천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 언니의 독특한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인으로서 한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말이에요. 포럼 준비 과정에서 하나는 자신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림으로 정치를 표현해보는 것이었죠. 미술 전공자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그림으로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했어요. 광화문 광장의 촛불 바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함성, 그리고 희망에 찬 얼굴들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어요. 정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포럼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의원들과 시민대표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하나는 긴장했지만 지원의 격려를 받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의 발표 순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나카지마 하나입니다. 하나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작품들을 하나씩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일본에서의 답답했던 경험들, 한국에서 본 시민들의 당당함, 그리고 자신의 변화 과정을, 특히 촛불 집회를 그린 작품을 소개할 때는 감정이 복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어요.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요. 하나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시의원이 하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특히 외국인 시각에서 본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감수성, 우리에게도 배움이 됩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의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이런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전시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나서 하나는 지원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지원의 칭찬에 하나는 부끄러워했지만 마음속으론 뿌듯했습니다. 지원아, 고마워. 너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 하나가 말하자 지원이 웃었어요. 언니가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날 밤 하나는 일본에 있는 친구 유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카야, 나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어. 내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 너도 용기 내봐.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몇 시간 후 유카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하나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그런데 보기 좋아. 나도 생각해 볼게. 구청에서 부당한 일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는 단기 체류를 연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도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하지만 조심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지원과 함께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하나와 지원의 민주주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한국의 정치 문화를 비교하고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조용히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하나.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바뀌지 않을 거란 생각을 멈춘 것뿐이야. 그 순간 하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무기력함이 아닌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정치 참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깨달음이었어요. 하나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일본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일본 젊은이들에게 작은 영감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한 일본 대학생은 하나의 인터뷰를 보고 나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젊은이는 투표라도 제대로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외국 생활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지금도 하나는 서울에서 공부를 계속하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두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여전히 희망이 가득하고 그 희망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것 말이에요. 호주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가 부르는 엘리는 35세의 호주 여성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흙냄새를 좋아하는 특별한 분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디면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농사일에 대한 완전한 무지까지. 하지만 엘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의 놀라운 의지와 한국 농촌의 따뜻한 정이 만나 빚어낸 감동적인 변화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국제농업기술 박람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전시장 한쪽에서 호주 출신 엘리자베스가 홀로 부스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주에서 작은 채소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왔는데 한국의 독특한 농업 기술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한국의 과수 재배 방법이 호주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멀리 한국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남 나주 과수원 대표로 참가한 박진수를 만났습니다. 39세의 진수는 3대째 이어온 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묵직하고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농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엘리가 호주식 농법에 대해 이야기하자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주 같은 넓은 땅에서 하는 농사와 우리나라 농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좁은 땅에서 정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엘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농법은 어디서나 통하죠. 땅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농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저녁 진수가 엘리에게 보여준 배꽃밭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만개한 배꽃이 하얀 눈처럼 피어있는 모습을 본 엘리는 말을 잃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년 봄에 한국에 오시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엘리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배꽃밭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설레는 걸 느꼈습니다. 진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농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외국 여성을 만난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이메일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농사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일상으로 그리고 서로의 꿈과 생각으로 번져갔어요. 엘리는 호주의 광활한 농장보다 한국의 정성스러운 농법에 더 큰 매력을 느꼈고 진수는 엘리의 자유롭고 진취적인 성격에 끌렸습니다. 2020년 봄 약속대로 한국을 다시 찾은 엘리는 진수의 배꽃밭을 직접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얀 배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그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봄 햇살, 그리고 진수가 정성스럽게 가꾼 나무들을 보면서 엘리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찾던 곳이라는 걸 말이죠. 진수 씨, 저 이곳이 너무 좋아요. 호주에서도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진수도 엘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농촌을 낙후된 곳으로 여겼지만 엘리는 오히려 이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줬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될 정희 여사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아들아, 너 제정신이냐? 농사도 모르는 외국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는 거냐? 시아버지 성근 씨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사는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을 이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외국 여자가 우리 마을에서 농사 짓는 건 처음인데 괜찮겠냐?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엘리는 다릅니다. 진짜 농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엘리 역시 가족들의 반대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 영상을 보면서 김치 담그는 법을 익히고 농업 관련 한국어 단어들을 하나씩 외워갔죠. 2020년 가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시큰둥했고 마을 사람들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엘리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 첫 번째 맞은 배 수확철은 엘리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채소 농장을 운영했다고 해서 한국의 배농사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건 큰 착각이었어요. 배 따는 일부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엘리야, 배는 조심히 따야 해. 상처가 나면 다 못 쓰게 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엘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실수가 계속 생겼어요. 배에 손톱 자국이 나거나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되었죠. 하루 종일 배 따기를 하고 나니 손에는 물집이 터지고 어깨는 뻐근했습니다. 이런 애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 배 하나 제대로 못 따면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엘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언어 장벽이었어요. 농사 용어들은 일상 한국어와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웠고
급할 때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 거기 약 치러 가. 약? 어떤 약이요? 농약 말이야. 벌레 잡는 거. 이런 식으로 매번 설명을 들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점점 참을성을 잃어갔습니다. 김치 담그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연속된 실수였어요. 배추를 너무 짜게 절이거나 양념을 잘못 버무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처음부터 다시 해. 시어머니가 엘리가 한 일을 모두 다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자신이 짐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했습니다. 밤에 진수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진수는 엘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엘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연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 번역기를 활용해서 농업 관련 한국어 단어들을 정리했고, 농업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의 농사법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나무 전정하는 법, 배 봉지 씌우는 시기, 배 병충해 방제법 같은 영상들을 밤늦게까지 보면서 공부했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가며 하나씩 익혔습니다. 진수는 그런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엘리,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농사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엘리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여보, 저는 포기 안 해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 하다 보면 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열심히 할게요. 그 눈빛에서 진수는 진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수도 엘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농사일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 엘리에게 연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배 따는 건 이렇게 해요. 배를 살짝 들어올리면서 비틀어주면 쉽게 따집니다. 엘리는 진수의 설명을 듣고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손에 물집이 생겨도 참고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엘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서툴고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엘리가 혼자서 배 한 상자를 깨끗하게 따는 걸 본 시어머니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느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엘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축사 청소를 하고 농기구 정리도 스스로 알아서 했죠. 시어머니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엘리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진수로부터 시아버지가 달콤한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엘리는 호주식 배 타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배로 타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진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외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괜찮아요. 우리 배로 만드는 거니까 한국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엘리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호주에서 배운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국의 배 맛에 맞게 설탕과 향신료 양을 조절했어요. 타르트 반죽도 여러 번 연습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석 전날 엘리가 만든 배 타르트를 시식해본 시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우리 배가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나? 시아버지는 한 조각을 다 먹고 또 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이 연신 칭찬을 하는 모습에 가족들이 놀랐어요. 엘리가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네. 우리 배 맛이 이렇게 살아있어. 시어머니도 한 입 먹어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배 특유의 시원한 맛이 살아있어서 입맛에 딱 맞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엘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리는 기뻐하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리 배가 워낙 달고 맛있어서 설탕을 많이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깔끔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엘리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야, 오늘 수고했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오랜만에 봤다.
엘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더 열심히 할게요. 그 순간 엘리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엘리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2022년 봄, 엘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노아였죠.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노아, 할머니가 예쁘게 키워줄게. 엘리는 육아와 농사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농사일이 많이 익숙해져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특히 배 관리에서는 남들이 인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엘리, 이 나무 상태 어때? 이 나무는 가지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햇빛이 안쪽까지 들어가야 배가 잘 익어요. 진수도 이제는 엘리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실제로 엘리가 관리한 구역의 배가 더 크고 당도도 높았거든요. 2023년에는 둘째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농사일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엘리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아이들이 배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노아야, 조심해. 배나무 가지에 머리 부딪히면 아파. 엄마, 배 언제 따요? 가을에 따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이제 엘리는 농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배 선별 작업에서는 엘리가 제일 빨랐고 포장 작업도 깔끔하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엘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순의 며느리 참 잘 뽑았네. 농사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처음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네. 이장님도 엘리를 칭찬했습니다. 엘리 덕분에 우리 마을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 아이들 웃음소리도 좋고. 엘리는 이제 완전히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른 농가의 일손이 부족할 때는 도와주기도 했어요. 특히 배 타르트 만드는 법을 다른 농가 아주머니들에게 가르쳐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2024년 겨울 시어머니 정희 여사가 갑자기 감기 몸살로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몸져 누우니 가족들이 모두 걱정했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괜찮다. 며칠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살 기운이 심해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농사일이었습니다. 겨울철 배나무 전정 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엘리는 시어머니 간병과 농사일, 그리고 두 아이 돌보기를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진수는 밭에서 전정 작업을 하고 엘리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아이들까지 챙겼어요. 어머니, 죽 드세요. 몸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미안하다, 엘리야.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너만 고생하네. 시어머니는 엘리가 자신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친딸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조금 나아져서 마당에 나와 있을 때 엘리가 일꾼들 새참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밥을 싸고 찌개를 끓이면서 아이들까지 돌보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어요. 엘리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너 없었으면 우리 이 농장 못 지켰을 거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엘리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거든요. 어머니, 이제 저도 진짜 이 집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넌 이제 우리 진짜 딸이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엘리 정말 잘 뽑았다. 저런 며느리 어디서 찾겠냐? 진수도 엘리를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모습에 감사했어요. 2025년 봄, 다시 벚꽃이 만개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엘리가 한국에 와서 5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제 6살이 된 노아와 4살 수아는 배밭에서 뛰어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벚꽃 예쁘다. 그래, 수아야. 이 꽃이 지면 배가 열려. 엘리는 두 아이를 안고 벚꽃 사이를 걸으면서 지난 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어색함과 두려움,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까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엘리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엘리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졌어. 아이들 웃음소리도 좋고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할 줄 몰랐네. 다른 농가 아주머니들도 엘리를 인정했습니다. 엘리가 만든 배 타르트 맛있더라. 우리도 배워야겠어.
그런데 이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농업 관련 방송국 제작진이 찾아온 것이었죠. 외국인 며느리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호주에서 온 며느리가 한국 농촌에 이렇게 잘 적응하다니. 엘리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농사도 모르고 한국말도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저를 받아주려고 노력해 주셨고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죠. 농사도 모르는 외국 사람이 어떻게 농촌에서 살겠나 했는데 이제는 엘리 없으면 안 되겠어요. 정말 기특한 며느리입니다. 촬영이 끝난 후 엘리는 가족들과 함께 백꽃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양이 백꽃을 비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5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죠. 노아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죠? 엘리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노아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엘리야, 너 덕분에 우리 집이 정말 행복해졌어. 고맙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그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가 만든 그 배 타르트, 오늘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나?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엘리의 배 타르트가 가족의 특별한 간식이 되었거든요. 저녁 무렵 엘리는 두 아이와 함께 배밭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백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 엄마예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멀리서 진수와 시부모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엘리는 진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해가 지면서 백꽃밭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죠. 호주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찾은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엘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결혼 성공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이죠.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전남 나주의 그 작은 마을에서는 엘리와 가족들이 함께 벼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하얀 백꽃이 만개하고 그 꽃 아래에서 노아와 수아가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엘리는 이제 마을의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며느리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죠. 앞으로도 이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